자, 오늘은요, 30장, 교재 3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의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같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제목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장에 우선 이 장에서 이제 배울 주요 내용은 뭐냐? 우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일반적으로 그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물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동의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 물가 상승 현상이 빠르고 그다음에 이거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물가 상승이 높은 물가 상승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이 현상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곧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느냐?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시기마다 인플레이션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70년대, 80년대 혹은 뭐 2000년대마다 시기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단 말이죠. 이거 왜 높으냐 혹은 왜 낮았느냐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율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은 다르다는 얘기죠. 뭐 인플레이션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그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걸 알아야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경제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끼치는 비용이 뭐냐, 즉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손해 혹은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장에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렇게 썼고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이제 이걸 인플레이션이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D 해서 디플레이션. 이거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하락 현상을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좋은 현상이냐 혹은 디플레이션이 좋으냐로 보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도움이 될까요?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라고 그랬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물가만 보면 상승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제한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100만 원 하는 것이 뭐 8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디플레이션이 더 좋구나 인플레이션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좋습니다. 즉 경제에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즉 이건 뭐냐니까 경제 침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경제 침체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일부러 물가 수준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거죠. 즉 인플레를 일부러 인플레 정책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려서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죠. 그래서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낫다. 물론 이 빠른 수준의 즉 높은 수준의 물가 수준의 상승, 즉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는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하는 데서 오히려 이제 플러스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이제 아주 비정상적으로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것을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인플레이션 뭐 그 정상적인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라 하면 뭐 한 3에서 5%,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7, 8% 정도. 사실 7, 8%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보면 3에서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율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뭐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초인플레이션율은 뭐 그 연 인플레이션율이 상승률이 뭐 한 100%, 그 두 배, 100%라니까 두 배죠. 1년 만에 물가가 두 배로 오르는 거. 그다음에 뭐 10,000%, 혹은 뭐 그 심한 경우는 1억 프로, 그죠? 1억 프로. 그러니까 뭐 뭐 1년 만에 뭐 몇천 배 이런 식으로 이제 뛰는 그런, 이건 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초인플레이션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경제 전체에 관한 현상이다. 즉 여러분이 소비하는 일부의 제한화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한화 서비스 가격이 같이 동시에 상승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제한화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상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제약의 가격이 일어나는, 즉 상승하는 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곧 교환의 매개수단. 우리 교환의 매개수단은 우리 화폐라 그랬잖아요. 그죠?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화폐에 관한 이야기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물가 수준이 오르면,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다. 폰이 100만 원 하던 것이 1년 전에 1년 후 1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죠? 똑같은 성능을 가진 그 스마트폰이 1년이 지나서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50% 올른 거죠. 상승한 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년 전에는 100만 원 가지고 폰 한 대를 살 수 있었던 것을 1년 후에는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뭡니까? 폰은 0.5대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즉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가 가지는 가치,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1년 만에 50%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물가가 저렇게 초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뭐 7 내지 8%, 10%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자, 화폐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제 소득이, 그죠? 여러분 그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100만 원 가지고 한 대 살 수 있는데 150만 원 줘야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소득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으로서 이제 뭐 고전학파의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경제이론을 보면 경제론의 역사가 있죠. 경제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고전학파 경제학 있고요.
뭐 이제 크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인즈 경제학, 케인즈 학파가 있습니다. 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요 사이사이에는 또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이제 그 흐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고전학파 경제학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이제 케인즈 경제학파가 유행했다가 이게 이제 다시 또 신고전학파가 뭐 유행하는 그런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 경제라 하면 경제학의 이제 가장 유명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저서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그다음에 혹은 시장주의적인 그런 경제이론을 우리가 고전학파 경제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와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시장의 기능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작파는 자유와 시장주의를 어느 정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이론 혹은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케인즈 경제학, 케인즈 하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케인즈 경제학도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또 새로운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좀 더 발전, 이 두 이론을 또 발전시킨 것이 이제 신고전학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에서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고전학파의 인플레이션 이론은 화폐 수량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폐 수량설은 뭘 의미하냐니까 물가 수준하고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붙었죠? 장기 물가 수준.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단기냐, 장기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 변수, 뭐 장기 변수가 있죠. 그 단기 물가, 단기적인 물가 수준, 혹은 장기적인 물가 수준 등등을 이제 나누죠. 근데 이제 고전화폐 경제학에서는 장기 물가 수준하고 인플레이션율 의 이제 관계를 갖다가 이제 화폐 수량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이제 시작. 자, 그러면 이제 고전화폐 화폐 수량설에서는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화폐 수량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전화폐 경제학에서 이제 화폐 수량설에서는 화폐 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느냐 하면 화폐 수요는 뭐냐? 일단 화폐 수요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유동성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 하는지를 반영해 준 것을 우리가 화폐 수요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유동성 형태라 하면 현금의 형태, 저 화폐인 현금의 형태를 가지고. 자, 여러분 지갑 속에 지폐나 동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현금의 형태로 여기서 이 화폐라면 현금을 이야기합니다. 현금의 형태로 얼마만큼 더 보유하느냐. 자, 사람들이 어떨 때 지갑에 더 많은 돈을 넣어놓고 다니고, 어떨 때 그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뭐 지갑이든 뭐 집에 어떤 뭐 금고든 그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자 하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보유하고자 하는 걸 이거 우리가 화폐 수요라고 그럽니다. 화폐 수요. 사람들은 그죠? 어떨 때 이런 화폐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화폐 수요의 결정 변수는 다양한데 그래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제 저하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 많이 쓰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이 현금, 즉 화폐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갑 속에
많은 화폐를 안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카드 하나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인출기, ATM기, 그죠? ATM기. 은행에 있죠. 이 ATM기가 시내 곳곳에 다 있다. 그러면 굳이 지갑에 10,000원 돈 안 넣고 다니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ATM기에 가서 현금을 찾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자주 쓰게 된다거나 혹은 현금 인출기를 많이 이제 쓰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은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한답시다. 예금을 하죠. 근데 예금할 때 예금 이자율이 3%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어떤 은행에서 예금 이자 우리는 이제 그 오늘부터 예금 이자율을 5%로 하겠습니다. 하죠. 5%로. 즉 예금 이자율이 3에서 5% 상승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금을 더 많이 할까요? 예금을 줄일까요? 이럴 때는 예금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 예금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예금 형태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럴 때는 3에서 5% 상승했을 때는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화폐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그죠? 가지고 있는 화폐를 줄이고 예금으로 바꾸는 거니까. 반대로 은행 예금 3%에서 1%로 줄였다고 합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예금 해봐야 1% 정도밖에 금리 못 받으니까 그죠? 이럴 바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 그냥 물건을 미리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금을 안 하겠죠. 줄이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예금 또 이제 찾아가지고 화폐로 바꾸겠죠. 이럴 경우에는 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요? 화폐 수요는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자율 수준이 화폐 수요를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물가 수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물가, P, 프라이스.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이야기했죠.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100만 원 하던 것이 150만 원이 되었다. 그 똑같은 지하가 어떤 그 A라고 하는 똑같은 지하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똑같은 A라고 하는 지하였는데 100만 원 드는 것을 150만 원이나 가져야 되죠. 자, 그 물가가 오를 때는 여러분들이 화폐 수요는 어떻게 할까요? 화폐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 A 지하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필요하니까 50만 원 더 있어야 되죠. 그럼 화폐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다. 즉 지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더 많은 화폐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100만 원 하던 것이 만약에 80만 원 한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80만 원만 인출하면 되는 거예요. 8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수준 또한 화폐 수요를 결정짓는 변수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 수요량은 증가한다. 물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곧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죠? 화폐 수요라 그러는데 이걸 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건 이제 화폐 수요 곡선. 화폐 수요 곡선을 보면 화폐 가치에 대해서 우하향의 기울기.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이게 왼쪽이잖아요. 그죠?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이에요. 그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죠?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울기. 그죠? 이런 기울기를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화폐 공급. 화폐 공급은 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화폐가 공급이 많아지고 줄어드냐 하면 첫째, 중앙은행과 은행권 전체가 통화량을 결정한다. 통화 공급을 결정한다고 보였습니다. 자, 우리 앞에 시간에서 그 통화는
무엇과 무엇이 합이냐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자, 동화는 무엇과 무엇의 합이라고 그랬죠? 동화는 현금과 시중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예금의 합이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제 전체 통화 예금과 현금과 예금 중에서 각각의 비중을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게 이제 1에서 한 3% 정도. 나머지 거의 뭐 99%에서 97%는 예금의 형태다. 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을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금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니까 그 은행이 만들어내죠. 그죠? 은행이 이제 예금을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은행이 예금을 더 많이 개설하거나 적게 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또 중앙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통화량은, 즉 통화 공급은 중앙은행과 은행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라고 이제 보는 거죠. 즉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어떻게 통제하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세 가지의 정책.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첫째 A. 첫째 뭡니까? 지급 준비율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배웠죠? 지급 준비율.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지급 준비율. 즉 지급 준비율을 올리거나 내림으로 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 지급 준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중앙은행이죠. 즉 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함으로써 은행이 여기서 은행이 예금을 갖다가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 하는 데 결정을 짓는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개시장 조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공개시장 조정 이렇게 즉 국채 그죠? 채권 그죠? 국채 정부채 그죠?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함으로써 그 은행에 즉 은행권에 이제 은행의 자금을 갖다가 증가시키거나 줄여주거나 즉 은행이 예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예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공급해 주거나 혹은 뭐 줄여주거나 하는 이러한 거. 그다음 마지막에 뭐였죠? 마지막에 재할인율이라고 했습니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금리가 재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이런 대출하는 금리를 많이 내리면 시중은행은 그죠? 은행은 중앙은행보다 더 많이 이제 빌려와 가지고 이걸 더 예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중앙은행은 이 세 가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은행이 예금을 많이 만들지 적게 만들지를 갖다가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통화 공급은 통화 정책 즉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곡선은 그 모양을 보면 수직선이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금방 앞에서 수요 곡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니까 똑바르게죠. 이런 선이죠. 똑바른 선, 수직선. 이게 이제 화폐 수요 곡선이고 화폐의 공급 곡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 공급 곡선은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폐 수요 곡선은 이렇지만 공급 곡선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 축이냐니까 이거는 시장의 어떤 뭐 금리나 다른 데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결정사항이라는 얘기죠. 중앙은행이 공급을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공급 줄이게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여기 어떤 이게 변하더라도 이게 금리 수준이 변하더라도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게 금리 아무리 낮아도 여기고 아무리 높아도 여기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수준 관계없이 그 중앙은행의 의지에 따라서 통화의 공급량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수직의 모양을 그린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의 균형,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만난 이 균형은 뭐냐? 단기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따라서 화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